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오늘도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저와 함께요. 이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 소개해드릴게요. 이대열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익한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이대열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뭐 하는 것이 많이 바쁩니다. 네, 그래도 힘내셔서요. 오늘도 즐거운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저 저희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뭐 선물에 대한 내용들을 뭐 잘 아실 테지만 시장에 입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즉 초보자분들을 위해서요, 선물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선도고래라든지 선물의 기본적인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그다음에 베이시스에 대한 내용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배워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베이시스나 스프레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램 차익 거래와 다 연결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뭐 수식을 써가면서 콘텐고인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수세, 즉 차익 매수가 유입되는 이유하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실의 시장에서는 콘텐고인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백어데이션 상태에서 선물의 베이시스 차로 인해서 오히려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어떻게 일어나는가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이해하게 되면서 베이시스와 이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콘텐고인 상태냐 백어데이션 상태냐 그거보다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예, 그 정도만 하셔도 이 기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알짜만 딱 뽑아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금일은요, 이제 옵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건데, 선물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셔야 이제 이 옵션에 대한 내용도 좀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다 준비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오늘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옵션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예. 옵션의 개념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옵션 자체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권리를 사고 파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선물은 그죠? 기초자산인, 즉 주가지수 선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옵션은 대상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가 대상이긴 대상인데, 네. 사고 파는 것은 지수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권리, 무형의 상품을 거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네. 여러분 개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기초자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코스피 200 지수예요.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 이 상품을 우리가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초자산. 즉, 실질적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 상품들은 이 상품인데, 우리가 여기서 코스피 200을 줄여서 저게 K200이라고 쓸게요. 코스피 200 주가 지수 선물이 여기서 한번 나와 주겠죠. 주가 지수 선물이라는 것은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우리가 뭐 3개월 뒤에 매월 3개월 뒤에 두 번째 목요일 날, 두 번째 목요일 맞죠? 두 번째 목요일 날 우리가 이 상품을 결제를 통해서 현금을 주고 받읍시다라고 해서 이 상품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죠?
이걸 거래를 하는데 계약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얘는. 근데 코스피 200 주가 지수 옵션이에요, 이제는. 옵션이에요. 선물하고 옵션하고 차이점은 이 선물은 이거를 그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지수 옵션은 코스피 200 지수를 그죠? 사고 팔 수 있는 이 권리를 어떻게 한다? 매매를 하는 거예요. 권리를. 즉 내가 콜 옵션을 갖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고 풋 옵션을 갖고 있으면 팔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이거를. 언제? 매월 두 번째 목요일 결제 시점에. 이것은 권리 의무자들이 그죠? 이제 권리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무자가 이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청산할 수 있겠죠, 그죠? 반대 매매를 통해서. 그거는 선물하고 똑같아요. HT에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지수 옵션은 대상이 선물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코스피 200 지수를 거래하는 것은 아니고 이 권리라는 무형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거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거. 여기에서 이 개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은 만기가 그죠? 만기가 1개월 상품이 존재를 하잖아요. 1개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결제일 만기 즉 결제일이죠, 이게. 결제일 날은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에 따라서 결제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에 따라서. 근데 만기 이전에 가격은 어디에다 연동이 되느냐면 선물하고 연동이 돼요. 선물하고 연동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은 그 옵션 투자를 하시는 많으신 분들 중에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소수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옵션 거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투기적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데 실제 그죠? 조금 이게 마이너스 손실이 나가지고 포지션으로 쭉 보유해서 가는데 만기일 날 선물 시장, 옵션 시장은 2시 50분에 끝납니다. 그죠? 2시 50분에 끝나는데 선물 시장이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시장보다 올라서 끝났어요. 옵션 가격보다. 그죠? 내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콜 옵션을 갖고 있었는데 내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어우, 좋다. 돈 땄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종합 주가 지수가 그죠? 뚝 떨어져서 끝났어요. 그래도 땄다고 생각하시고 막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만기일 날은 결제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만기일이 아닌 그 외적인 시간에 있어서는요, 주가지수 선물에 옵션 가격이 연동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으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여나 또 실수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옵션이 권리를 사고 파는 거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렸고 오늘은 그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그 권리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기준점이. 권리가 있으면 그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격, 그 다음에 등가격도 있어요. 등가격. 예. 그 다음에 외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말의 용어만 한번 살펴본다면 어떠한 특정 기준 가격이 있다면 그 기준 가격 안쪽에 있다는 얘기고 등가격은 그죠? 이게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기준 가격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가격이라는 뜻이고 외가격은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내가격도 구분하게 되면 이게 등가격에 가까운 내가격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안쪽에 있는 내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딥 내가격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쪽에서 아주 외가격을 딥 외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는 심 외가격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 내가격. 하지만 그건 어차피 내가격이고 외가격이니까요. 굳이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내가격에 보게 되면 콜 옵션 내가격이 있을 수 있고요. 풋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옵션에 보게 되면요. 나중에 확인을 하시게 되겠지만 옵션에 보게 되면 행사 가격이 존재합니다. 옵션에 보게 되면 행사 가격이 존재해요. 행사 가격. 자, 지금은
9월 달이 이제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은 10월물이에요. 옵션 10월물.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10월물입니다. 10월물. 자, 콜옵션 현재가 창에 보게 되면 아니면 그 옵션 호가 창들을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다양한 한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기준이 되는 코스피 200이 만일에 250포인트다고 한번 보죠. 520포인트가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쪽으로 5개가 있고요. 2.5포인트 간격으로 아래쪽으로 2.5포인트 간격으로 5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콜옵션 10개, 풋옵션 10개가 거래가 됩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그죠? 새롭게 또 올라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토탈 10개. 토탈 20개의 상품이 거래가 되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이 가격이 뭐냐면 이제 그 행사 가격이나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10월물 뭐 240포인트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행사 가격이 되는 거예요. 행사 가격.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240포인트 콜 옵션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월물 행사 가격을 제가 이제부터는요, 이 X라는 기호를 쓸게요. 길게 쓰면 시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X라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행사 가격만 쓸 때는 제가 X라는 표시를 쓰고 콜 옵션은 제가 C로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콜은 C로 쓰고요. 풋은 제가 P로 쓸게요. 그리고 행사 가격은 자, 여기다가 그죠? 대문자 옆에다가 쓸게요. 아시겠죠? 자, 10월물 콜 옵션 행사가 240 이렇게 딱 돼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 10월 달 그죠? 콜 옵션인데 즉 주가 지수 200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얼마에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얼마에? 주가 지수 가격에 관계없이 나는 이 콜 옵션을 행사했을 때는 상품을 240포인트에 사와야 돼요. 살 때는 240포인트에 사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죠? 쇼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마트에 가서 뭐 음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옷을 산다든지 뭐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권리가 있어요, 나한테. 어떠한 그 상품을 구매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40짜리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상품을 240에 살 수 있는 24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24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를 240만 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그죠? 그럼 바보죠? 그럼 1000만 원짜리를 240만 원 주고 살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사겠죠. 왜? 1000만 원짜리 240만 원 주고 사고 난 뒤에 그걸 시장에다 갖다 팔면 1000만 원 하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살 거라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 콜옵션을 보유한 사람은 이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이득이겠죠. 왜? 이거는 기초자산 가격이죠. 코스피 200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서 뭐 한 270포인트가 됐다고 칩시다. 이 비싼 거를 내가 이 콜옵션을 240짜리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270짜리를 240 주고 사니까 30만큼 그죠? 30만큼 이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30만큼 이득, 얼마 이득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지만 옵션 단위가 이제 계약 단위거든요. 한 계약이고 한 포인트에 얼마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러면 30포인트 곱하기 50만 원 하고요. 그죠? 예. 계약이 한 계약일 경우는 이렇죠. 그죠? 10계약이라고 해봐요.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조금 옆길로 샜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콜옵션 행사 가격의 의미는 이렇게 내가 그죠? 이 그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내가 가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버리면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내가격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행사 가격 자체가 240이 콜옵션 240은 기초자산 대비해서 내가격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콜옵션 240은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 250포인트 대비 행사가가 내가격 상태에 있다. 예, 이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요. 행사가가 280이라고 한번 보죠. 280.
기초자산 가격 코스피 200 지수는 250포인트인데 내가 가진 콜옵션이 280포인트라면 현재 250포인트짜리를 내가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콜옵션 280은 현재 기초자산 가격 250포인트 대비 외가격 상태에 있다 그럽니다. 즉 행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재 가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옵션 가치가. 즉 만기까지 남은 시간만큼의 그 시간적인 가치만 있고 행사할 수 없는 옵션을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디 갖다 쓰겠어, 이거를. 근데 이걸 사시는 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사느냐? 조금 논외적인 얘기인데 지금 가치가 남아있는 시간 가치밖에 없으니 옵션이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엄청 싼 거예요. 엄청 싼 거예요. 뭐 5,0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단위가 1,000원 단위여서 뭐 1,000원짜리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제 콜 승수가 옵션 승수가 이제 50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한 틱 사이즈가 5,000원이겠죠, 그죠? 예, 5,000원인데 굉장히 쌉니다. 싼 맛에 사다 보니까 그죠?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걸 위해서 투기로 들어가는데 기초자산 가격이 만일에 280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로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간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돈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다가. 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콜 280은 행사가 현재 250포인트 대비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외가격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외가격. 그러면 등가격은 말 그대로 이거 250이죠. 코스피 200 지수 250. 얘가 250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코스피 200 지수가 250포인트고 이 콜옵션이 250포인트인데 똑같죠, 그죠? 가격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등가격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가격 상태에 있다. 콜 250이 뭐 몇 포인트 가격이 존재합니다. 이게 몇 포인트 가격이 존재해요. 그래서 콜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옵션을 살 때 돈을 지불을 하겠죠, 그죠? 지불을 하겠죠, 그죠? 발행하는 사람은 돈을 받겠죠, 그죠?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등가격 상태까지도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득이 나지 않습니다. 이득이 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이해를 좀 하시고요. 내가격 상태, 등가격 상태, 외가격 상태의 의미만 이번 시간에 조금 아시면 돼요. 요약을 하자면 내가격은 내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콜옵션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풋옵션을 갖고 있으니까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팔 때 여러분들은 싸게 파는 게 좋겠어요? 비싸게 파는 게 좋겠어요? 비싸게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풋옵션은 행사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격으로 되겠죠. 그죠? 즉, 현재 250포인트지만 내가 풋옵션을 280짜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 250포인트짜리를 280포인트에 팔 수 있으니까 그죠? 그만큼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콜옵션하고 반대죠. 그죠? 콜옵션은 싸야 행사 가격 대비 싸야 내가격이지만 풋옵션은 행사 가격 이 기초자산 가격 대비 가격이 비싸야 내가격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등가격은 똑같아요. 둘 다 가격이 똑같은 거. 외가격은 서로 반대겠죠. 콜옵션은 가격이 비싸져야 외가격 상태고 풋옵션은 가격이 떨어져야 외가격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개념을 조금 아셔야만 나중에 이제 파생상품 트레이딩을 하실 때에 뭔가 좀 이게 감이 좀 와요. 그래 이걸 아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포지션 구축할 때도 이게 다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먼저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콜옵션일 때와 이 네. 풋옵션일 때 모두 내가격이면 좋은 거죠? 좋은 거겠죠? 그쵸. 네. 내가격이 돼야 내가 옵션을 행사했을 때 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격인 옵션 상품들은요 비싸요. 처음에 살 때. 네. 왜? 사가지고 바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실 때 지불한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거든요. 옵션 프리미엄. 내신 돈. 네. 옵션 뭐 콜옵션 내가격을 하나 샀다. 사는데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내가 낸 돈 100만 원만큼 올라야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이겠죠. 네. 그죠? 그래서 그만큼 더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지수가 올라야 그때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왜? 돈이 나간 만큼 올라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네. 하지만 매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왜?
돈이 들어오니까 팔았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프리미엄만큼 가격이 그죠? 뭐 콜옵션이다 그러면 오르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이익이 남는 거겠죠. 그죠? 예,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립니다. 네, 콜옵션과 풋옵션에서의 이 내가격과 외가격에 대한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이 이제 네. 어떤 건가요? 지금 할 겁니다. 이제 손익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옵션이 4개가 옵션의 그 손익구조가 4개가 존재를 합니다. 4개가. 자, 4개가 존재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자, 콜 매수 포지션이 존재해요. 콜 매수. 자, 두 번째, 콜 매도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풋 매수 포지션이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발행자를 제가 먼저 할게요. 발행자를. 즉, 매도 포지션을 먼저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개념 정리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매도. 옵션을 발행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콜 매수. 그 다음에 풋 매도. 그 다음에 풋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글씨 너무 크게 쓴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예. 자, 먼저 콜 매도 포지션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졸지 마시고요. 자, 뭐 수학적인 그래프는 아니고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이쪽으로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아니에요. 만기까지 시간이 쭉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개월인 거네요. 옵션은 한 달마다 결제를 하죠. 그죠? 네. 예. 실수하셨네요. 그죠? 예.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겠어요. 예. 자,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은, 자, 매도 포지션은 뭐예요? 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즉, 내가 이제 나중에 내가 물건을 팔아서 상대방이 내가격 상태가 되면 내가 권리를 실행해 줘야 되는 그 권리 실행에 대한 내가 응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어떤 포지션이 되냐면요. 자,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이게 돈이 들어와요. 현금이. 얼마만큼? 내가 콜옵션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뭐 과일 장사를 한다 그러면 사과 한 박스를 팔았어요. 그럼 돈을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뭐 사과를 팔면 사과 값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콜옵션을 팔면 콜 프리미엄이라 그래요. 프리미엄. 그래서 이걸 P라고 쓸게요. 이건 풋옵션의 P가 아니고 프리미엄의 P예요. 이만큼 받았어요. 이만큼. 이게 받으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옵니다. 만기에 이런 포지션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요. 행사 가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행사 가격을 뭐로 쓴다? X라고 쓴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행사 가격이 되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옵션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여기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자, 보기엔 간단해 보이죠. 그죠? 자, 이것은요. 자, A라는 사람이 콜옵션을 하나 발행을 했어요. 콜옵션 발행을 했습니다. 즉,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이 B라는 사람한테. 그죠? B는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이에요. A가 B한테 콜옵션을 매도함에 따라서 B가 A한테는 뭘 주겠습니까? 돈을 주죠. 그죠? 돈을. 뭐만큼? 이 프리미엄만큼 돈을 줬어요. 그러면 A는 통장에 이만큼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만큼 들어옵니다. 일단은 뭐 아무 상관없이 발행하는 순간에 돈이 이렇게 들어와요. 돈이. 물론 바로 찾지 못해요.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시간이라 그랬고 여기가 그죠? 행사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사 가격이 왔다 갔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시간이라고 해서 행사 가격 같은 축에 있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행사 가격이 이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콜옵션이라 그랬어요. 콜옵션. 자, 이 B라는 사람은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의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행사 가격이 어느 쪽으로 가야 계속 이 돈이 굳어지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예요. 가격이. 그죠? 그러면 행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즉, 주가가
코스피 200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A라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이게 받은 프리미엄만큼 요 간격이 P만큼 벌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BEP 지점이에요. 누구 BEP 지점인가요? 이 사람도 BEP 지점이 여기가 되고요. 이 사람도 이 지점이 그래프 방향은 반대지만 여기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지점을 지남에 따라서 즉 코스피 200 주가 지수가 이 행사 가격으로부터 그죠? 내가 받은 프리미엄만큼 딱 증가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손익이 0이 돼요. 0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상승해 버렸다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폭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무한대로. 옵션 한 개 잘못 발행했다가 집안 말아먹는 거죠. 그죠? 예. 옵션 한 개 잘못 발행했다가 집안 말아먹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옛날에 그 도이치 옵션 사태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거는 뭐 콜옵션을 뭐 매도한 건 아니고요. 매도한 사람이 이익을 본 케이스인데 매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처럼 완전히 반대 방향 이 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익은 아무리 떨어져 봐야 그죠? 콜옵션 매도한 사람은 이게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 봐야 나는 처음에 받은 돈 그대로밖에 이익이 아니에요. 맞죠? 받은 돈 딱 요거만 이익이에요. 100포인트가 폭락을 하든 200포인트가 폭락을 하든 그죠? 나는 이것만 내 이익이에요. 즉 A한테는 이것만 이익이에요. 그래 A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리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익은 제한적이고 올라가면 집안 말아먹고 그죠? 이게 좀 뭔가 불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논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행한 사람은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매수한 사람도 어떤 구조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콜을 먼저 해놓고 풋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콜 매수한 사람 누구죠? B라는 사람이죠. 예. 자, B라는 사람은 자, 이것과 그림을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B라는 사람은 산 사람이죠. 즉 사과를 산 사람이에요. 살 때 뭘 줍니까? 돈을 주고 사죠. 그죠? 그러면 일단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죠? 뭐만큼? 옵션 프리미엄만큼 돈이 빠져나가요.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여기 마이너스 P에서 시작하겠죠. 그죠? 프리미엄만큼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나는 이익이잖아. 왜? 어떤 특정 행사 가격이 여기 있는데, 그죠? 이 행사 가격이요. 그죠? 왜? 이 사람이 이 행사 가격에다가 옵션을 발행했으니까 내가 가지는 행사 가격도 이 행사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 가격에서 얼마만큼 올라야 됩니까? 내가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올라야 나는 본전이죠.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P만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이렇게 올랐다가, 그죠? 여기가 행사가니까 이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손익분기점을 지나서는 이제 이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BEP가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지점이에요. 똑같은 지점. 예, 이게 BEP가 되는 겁니다. BEP는 손익분기점이며, 예, 손익분기점. 아시죠? 예. 자,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보자고요. 콜옵션 매수자가 가지는 포지션의 그 꿈의 환상이 왜 생기는지. 자, 나는 프리미엄을, 그죠? 옵션을 살 때 얼마만큼 돈을 줬느냐? 이 P만큼만 줬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주가가 엄청 폭락했어요. 마이너스 100포인트, 200포인트 막 폭락해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쪽으로. 예, 막 떨어집니다. 나는 얼마만큼 손실인가요? 처음에 옵션 살 때 준 돈만큼만 손실이에요. 그죠? 맞나요?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 봐야 나는 옵션 살 때, 그죠? 사과값, 즉, 사과 살 때 준 돈, 그것만 손실이에요. 즉, 손실은 제한적이죠. 손실은 상당히 제한입니다. 손실은 제한. 근데 주가가 막 올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나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요만큼 이득이었죠. 그죠? 이 사람은 요만큼만 손실이죠. 서로서로 주고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서로서로 주고받았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제 매수한 사람 똑같아졌죠. 요거는. 자, 이 콜옵션 매수자가 가지는 가장 큰 이점은 뭐냐?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요. 이 사람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손실이 어떻게 됐나요? 손실이 무한대까지 늘어나죠. 그죠? 집이 폐가망신했다고.
그 폐가 망신한 돈이 어디로 갔나요? 이 사람한테 가요. 이 사람한테. 예. 이익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매력적이죠. 그죠? 옵션 하나 잘 샀다가 로또를 두드려 맞은 계획이에요.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행사가를 여기다 사가지고 요만큼 피만큼만 올라주면 본전인데 더 올라버린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터질 듯이 막 돈이 불어납니다. 이게 옵션 매수자가 가지는 콜옵션 매수자가 가지는 꿈의 환상이죠. 예. 이런 케이스는 잘 없어요. 예. 그냥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자,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이익이 제한적이고요. 손실은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손실은 제한적이에요. 내가 지불한 프리미엄만큼만 손실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최대 손실이. 그리고 이익은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은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은 서로 상쇄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 그래프를 이대로 갖다 엎으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자, 점선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서로 주고받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콜 매수가 될 것이고 이거에 콜 매도가 될 거예요. 매도가. 서로 완전 반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만기 때 손익 포지션이고요.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직각으로 이게 그 아주 날카로운 각을 그리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네.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무드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옵션 상품이 만들어질 때 이게 좀 금융공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이 상품이. 그래서 시장의 수많은 변동 그 요소들을 다 반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각이 지게 만들어 이게 그죠? 구조가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풋옵션 해야죠. 그죠? 예. 자, 풋옵션도 한번 발행자가 있습니다. 풋을 매도해요. 이것도 A씨가 매도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풋옵션도 매수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풋옵션 매수하시는 분. 어느 분이 매수하셨나니까 또 B씨가 또 매수하셨네요. 예. 이분은 계속 매수만 하시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뭔가요? 팔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를 발행을 한 거예요. 팔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한테 넘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B씨가 어제는 콜옵션을 매수해서, 그죠? 좀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풋옵션을 매수했어요. 즉,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사과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 행사 가격 X에. 여기도 가격이 X고요. 행사 가격 X입니다. 이게 똑같겠죠. 왜? A씨가 행사 가격 X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팔았으니까 B씨 산 사람은 그걸 판 걸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B씨는 행사 가격 X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말이 좀 헷갈리죠. 그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들은 일단 산 사람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풋옵션을 산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샀을까요?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나는 이 행사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싸게 팔라고 이 풋옵션을 샀겠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이겠죠. 그죠? 왜? 주가가 이 밑에 있어야 주가 코스피 200 지수 밑에 있어야 나는 이 비싼 행사 가격 X만큼 그죠?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행사 가격 이거 실선으로 그어야죠.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역시 얼마만큼? 이 사람이 그죠? 발행한 P만큼 내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프리미엄만큼. 그래서 이만큼 마이너스로 시작하겠죠. 그죠? 마이너스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발행한 사람은 이 사람이 지불한 돈이 이 사람한테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와야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점점 가면 여기 플러스 P가 될 거예요. 즉 B씨가 준 옵션 프리미엄이 A씨 통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죠. 그죠? 손실 나야지 이 사람한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지션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요것은 이 사람이 받은 프리미엄이죠. 그죠? 예, 여기 플러스 P가 될 거예요. 예, 요만큼 건너뛰어야죠. 그죠? 마이너스 P가 맞겠네요. 그죠? 예, 마이너스 왼쪽으로 갔으니까 예, 여기가 BEP가 되는 거죠. 손익분기점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만큼 이것도 그죠? 프리미엄만큼 이 P만큼 좌측으로 이동해 줘야 여기가 BEP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이렇게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은 커져만 갈 겁니다. 자, 이거를 그죠?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맛 똑같죠, 그죠?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리스크는 크게 가져가고 이득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이 P만큼만 이득이죠.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나 이것만 이득이에요. 프리미엄이 그죠? 뭐 2배로 3배로 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딱 이것만 이익이에요. 딱. 이 사람은 손해는 딱 이것만 손해예요.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손실은 엄청난 거죠. 만약에 손실 났다면. 그래서 빨리 잘라주는 게 핵심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콜옵션을 여기다 그리는 게 좋겠네요. 자, 이것은 이제 매도가 같이 있는 그림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매도와 매수가 같이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이런 포지션이었고, 그죠? 매도한 사람은 이런 포지션이었어. 여기가 행사가 X였고요. 여기는 프리미엄만큼 점핑한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P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그죠? 어떤 게, 이게 콜 매수잖아요. 그죠? 이게 콜 매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콜 매도예요. 자,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상황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림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핵심이 뭐라 그랬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콜이든 풋이든 이 옵션을 매도한 사람, 발행자죠. 그죠? 이거 발행자. 옵션 발행자는 손익구조가 어땠습니까? 손실은, 그죠? 손실은 무한대예요. 손실 무한대. 얼마가 손실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익은 제한이었죠. 그죠? 받은 프리미엄만큼만 이득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제한적. 이익은 제한적이에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손실은 내가 옵션을 살 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만 포기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아, 나 이 옵션 필요 없어. 휴지조각 됐네.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손실은 제한적이죠. 이익은 무한대. 예. 옵션 하나 잘 사서, 그죠? 대박 나면 집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차를 한 대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이게, 그래서 개인들은 대부분 옵션을 매수를 합니다. 예. 그러나, 이 아주 기초적인 강의만 듣고 내일 당장 옵션을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은 이 옵션 투자론 중에서도 이 옵션 파트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니까 하셔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강의 때문에 옵션을 매수한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익구조가. 자, 매도자는 그죠? 손실이 무한대로 갈 수 있고 매수자는 이익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은 그죠? 왜 이익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매도를 하고 이익이 제한적이고 그죠? 손실이 무한대라면 누구나 생각해도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죠? 매수한 사람 이해가 되죠. 그죠? 왜? 이익이 무한대니까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한 사람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가 말이에요. 왜 매도를 할까? 이것은요, 현금 흐름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가치와 관계가 있는데, 시간 가치는 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번 포인트인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자, 옵션 매도자. 자,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옵션 매도자는 매도하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프리미엄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그죠? 프리미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기관 투자가의 뭐 펀드 매니저다.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 1,000억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굴립니다. 주식에 뭐 한 800억 들어가고 선물에 100억 넣고 옵션으로 100억을 지금 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뭐 세금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물론 파생 상품은 세금은 없어요. 뭐 수수료만 있는데 그 기타 여러 가지 뭐 인력에 필요한 뭐 운영비라든지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수반이 돼요. 그냥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옵션 매도자인 경우에 그죠? 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매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옵션 매수자가 있으면 매수자는 뭘 지불한다 그랬죠? 프리미엄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 매도자는 손실이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 돈이 들어와요. 그죠? 나는 옵션 발행하는데 돈 필요합니까? 옵션 발행하는데 그냥 매도하면 매도가 돼요. 이거는 그냥 매도하면 그냥 매도가 된다고. 물론 증거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매도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비용도 없이 통장에 이 사람이 그죠? 지불한 돈이 딱 꼽히는 거예요. 그죠? 현금이 들어오죠. 그죠? 현금이 플러스잖아. 플러스 현금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갖고 있느냐? 그렇진 않죠. 이 들어온 현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 거예요. 굴려. 예. 굴려. 예. 이걸 굴리는 거죠. 어디다 굴리는지는 이제 뭐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이고, 그죠? 전략적인 측면에서 굴려야 되는 거고, 매수자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잖아요. 일단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계좌에 돈이 빨리 나갔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매수자는 내가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떨어지거나 올라줘야만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일단 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500만 원 주고 샀다. 그죠? 500만 원. 네. 500만 원. 프리미엄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500만 원만큼 올라줘야 나는 그때부터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옵션 매도자가 갖는 가장 유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현금 흐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급 옵션 이 기법으로 가게 되면 이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되면 이거를 단기적으로 다른 데서 운용을 할 수 있다니까? 다른 데서. 이게 만약 포지션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포지션으로. 그죠? 다른 데서, 뭐 RP나 뭐 CP나 MMF나 이런 데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뭐 연수익률로 단기적으로 뭐 1%만 내도, 그죠? 그게 어딥니까? 100억에서 1%면 그죠? 1억인데. 그만큼 옵션 매도자가 갖는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 이익이 무한대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투기꾼들 있죠? 예, 아주 초보자분들이 많아요. 투기꾼들 중에. 이익이 무한대라는데 이게 머리가 살짝 이렇게 그죠? 회전이 되다 보니까 예, 무조건 옵션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예. 어떻게 됩니까? 깡통이죠? 큰일 납니다.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매도하려면 증거금도 필요하고요. 집을 날려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네이키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 손익 구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콜을, 그죠? 매수하는 거, 단독 포지션 구축하는 것을 또 콜 매도, 단독 포지션 구축하는 거, 풋을 매수하는 거, 매도하는 거를 딱딱딱 요 하나씩, 그죠?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페큘레이터, 즉 투기 거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을 네이키드 포지션이라고 해요. 즉 해지가 하나도 되지 않은 포지션. 한번 잘못 가버리면 게임 끝나는 포지션. 네이키드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로또를 맞아야 되겠다. 그럼 로또를 사세요. 아시겠죠? 이거 하지 마시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 콜옵션 매도 포지션, 콜 매도나
뭐 매도 포지션을 보셔서 알겠지만 손실이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요. 자, 마지막으로 왜 큰일 날 수밖에 없는가? 옵션을 매도한 사람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서 무조건 좋은가? 그렇지만 않아요. 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옵션 그릭스, 즉 옵션의 민감도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여러분들 좀 괴롭히는, 앞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많이 괴롭힐 거예요, 이것들이. 제가 뭐 간단하게 정리만 했어요. 어차피 기초 개념을 잡는 시간이니까. 여기에 보면 옵션 델타, 옵션 감마, 옵션 세타, 그 다음에 베가, 여기 로라는 것도 있어요. 로라는 것은 이제 뭐 이자율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옵션 민감도 지표인 로는 이자율에 대해서 옵션 가격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굉장히 좀 비탄력적이에요. 즉,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무시해버리세요. 무시.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이 옵션 델타라는 것은 그 현재가 창에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기초자산이 좀 변동을 하겠죠. 그죠?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에 기초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초자산이 움직이는 그 변동에 따라 가지고 옵션 가격이 변합니다. 그죠? 뭐 내가격이 될 수도 있고 외가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변하겠죠. 그거를 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델타는 이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해지할 때도 이 델타를 가지고 해지 비율 계산하는 데 쓰고요. 또 델타가 의미하는 것은 이 옵션이 내가격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을 나타내기도 해요. 뭐 델타가 0.58이다. 그러면 내가 이 옵션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을 가치가 확률이 58%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좀 잡아주시면 되고, 사실 이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기초를 잡는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합니다. 감마는요, 기초자산이 변동할 때 이게 델타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델타에. 기초자산 변동이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델타고, 이게 기초자산 변동이 델타가 변하는 데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감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헷갈리시죠? 그죠? 예, 조금 더 헷갈리게 할까요? 자, 옵션의 시간가치 감소분을 나타내는 것은 또 세타예요. 즉,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 안 하고 그냥 쭉 갑니다. 250포인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요. 그런데도 옵션 가격은 뚝뚝뚝뚝 떨어져요. 뭐 때문에? 세타 때문에. 만기가 가까우니까 시간이 그만큼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옵션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 떨어져요. 옵션 매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익을 많이 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세타. 예. 델타도 중요하고 감마도 중요하지만 세타,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가장 관과하는 게 바로 이 세타예요. 만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변동성 변화.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산 변동, 이 기초자산이 변동하는 그 변화율. 예. 그게 또 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또 우리가 베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가라는 표현. 즉, 베가가 15%, 베가가, 그 1%다 그러면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15%에서 16%로 변할 때, 예. 그 옵션 가격이 1% 변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조금 그 고급 클래스로 가서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상세하게 해봐야 돼요. 수치 직접 다 계산해보고 해야 됩니다. 오늘은 맛만 볼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대열 전문가님의 강의였죠. 옵션의 개념과 또 손익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올게요.